네, 한 주간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이고요. 오늘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합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희님과 함께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월화수목금 일정들이 싹 나열이 돼 있는데요. 지금 가장 좀 눈에 띄는 점들을 보면 일단 오늘 밤 미증시 휴장을 하고요.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또 우주항공 쪽의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한중일 또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관련된 경제 지표가 나온다든지 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아스코 개최, MSCI 리밸런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나 넷마블 게임 관련된 이런 개별적인 이슈까지 확인되네요. 네, 그러면 한 가지씩 이슈 보면서 저희 이번 주에는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야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연희님 제일 눈에 좀 먼저 띄는 게 화요일에 보니까 이 미국 시장에서 T+1 그러니까 결제 주기가 좀 단축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이제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결제 주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면 거래일로부터 2일 뒤에 주식이 입고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날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거래 뒤에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28일부터 미국 증권 시장에서 이 결제를 하루 단축시키기로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한국 시간이랑 또 미국 시간이랑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결제일로부터 3일 뒤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었는데요. 28일부터 미국의 결제 주기일이 단축이 되면서 이제는 이틀으로 이제 시간이 좀 단축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결제 주기가 단축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매도한 금액이 하루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죠.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결제 주기가 단축되면서 미수 변제일도 같이 단축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미수 거래 대금을 하루 앞당겨서 이제는 입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이랑 권리 처리일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배당을 받으려면 기준일로부터 3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결제일이 단축됐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는 2일 전에 매수를 해야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두 가지는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결제 주기가 단축되면서 변화들이 몇 가지가 생기니까요. 각자의 투자 전략, 관련된 포트폴리오와 참고하셔가지고 과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일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수요일에 보니까 미국의 베이지북이 또 공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연준의 이런 스탠스가 어떨지 좀 관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연준이 기본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좀 내려가야 된다.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지 뭔가 저희한테도 확실한 멘트를 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베이지북에서 약간의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아, 생각이고요. 일단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 다양한 의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표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FOMC에서 일부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다양한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낮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까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디스인플레이션 발목 잡는 리스크를 크게 세 가지로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주거비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주거비가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요. 생각만큼 지금 주거비가 잘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CPI라던가 이제 PCE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항목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는 물가가 높은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이제 주거비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고요. 지금 5월 FOMC에서 파월 의장도 시장 임대료 지수를 보면 주거비가 앞으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게 반영되는 시차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신감이 많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모습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노동시장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그 과열보다는 좀 냉각이 신호가 감지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네네.
여전히 실업률 3%대는 견고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용의 호조 역시 주거비 상승 압력에 또다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 리스크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고금리에 이제는 덜 민감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면서 네.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에 초점을 둔 기존의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로 이제 고정시키려고 하는 스탠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약간 리스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인들의 소비는 강한 상황이고요. 네.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금리가 총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번 회의록에서도 이제 내용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금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 입장에서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쵸. 그 M2 통화량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우상향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됐지만 그 시기에도 M2 통화량의 그래프가 많이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네. 여전히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무부에서는 바이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연준에서는 QT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고금리에 대한 효과가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근데 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금리가 지금처럼 3에서 4개월간 꾸준히 그냥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여전히 미국 경제에는 타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리스크는요. 소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게 또 세 번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고금리에도 3개월, 4개월, 5개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저소득층의 연체율은 9%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 신용카드 그 이자율 자체가 22%대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금리를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이제 동결을 하게 된다면 네.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 리스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금리 어느 정도 좀 무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금리에 대한 상황을 살펴볼 거는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조금 더 유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 경기의 온도 상황이 어떨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마침 또 이제 1분기 GDP 수정치가 또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나올지 사실상 뭐 예비치를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크게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 수치를 봤을 땐 좀 바뀔 수 있을지 이 경제 성장률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 1분기 GDP 이전에 지난달에 발표됐던 예비치 같은 경우에는 1.6%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하회했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민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수출의 합이 이제 경제 성장률인데요. 네. 이 중에서 내수 개인 소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견고한 수준입니다. 어찌됐건 내수가 미국 경제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쪽은 활발했어요. 하지만 이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킨 거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있었고요. 순수출 등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AI 열풍이 불어들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1분기 모기지 금리가 일부 하락하면서 주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게 1분기 경제 성장률에는 긍정적인 요인이었지만 네.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킨 거는 강달러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순수출 쪽은 둔화됐다라는 점들이 1분기 경제 성장률에 이제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왔지만 내수는 견고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막 이제 뉴스에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근원 PC 지수가 같이 이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PC 물가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 3.4% 그리고 근원 PC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3.7%로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연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 이거를 눌러주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든요. 자, 앞서서 1분기 내수 쪽은 그나마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비가 증가했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의료, 금융 서비스 이런 부분들 일부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는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상품 소비의 경우에는 감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상품 소비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서비스 소비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의 하방 요인이 존재한다라는 점이 리스크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가 둔화된다면 기업들이 이익이 감소되고 투자가 감소되고 실업률이 증가되고 이렇게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리고 5월의 마지막에 PC 가격 지수까지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또 빅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6월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이런 미국의 데이터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 일정에 보니까 BBQ가 치킨 가격을 인상한다 이런 소식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격이 오른다, 이제 앞으로 오르겠다 이런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김도 오르고 간장 가격도 오른다고 하고요. 이미 올리브유는 오르기도 했었죠. 식품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가계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1.3%대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률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라는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됐지만 정작 그 기사를 읽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물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작년 같은 분기에 비교해서 1.4% 증가했습니다. 무려 네. 500만 원대더라고요. 근데 가계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또 나만 빼고 월급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올랐나라고 네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이 월 평균 소득이 오른 건 월급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사업소득이라던가 임대소득이라던가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정부가 이제 지원금을 풀었던 영향들 그런 것들이 합산돼가지고 이번에 월 평균 소득이 전분기 대비 이제 1.4%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1.1%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기업들 원래 보통 이제 1분기 때 상여금을 많이 주잖아요. 맞죠. 이런 상여금도 예. 많이 깎였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를 반영한 실질 구매력의 척도를 보여주는 실질 소득 역시 지금 1.6% 감소한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는 좋게 나왔지만 물가가 계속 뛰어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이 굉장히 차갑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물가의 여파가 우리 주머니 사정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가격들의 인상이 줄줄이 이제 예고가 맞아요.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BBQ의 가격, 치킨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올리브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국제 올리브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CJ제일제당이라던가 샘표식품이 이번에 올리브유의 가격을 30% 인상을 했습니다. 올리브유의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BBQ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올리브유로 튀겨내는 그 치킨집이잖아요. 우리는 올리브유 가격이 인상이 돼도 치킨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번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품의 가격이 앞으로 6.3% 정도 인상이 될 예정인데요. 네. 이제 기업들이 인상을 하는 대표적인 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재료 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가스요금, 공공요금,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치킨값 같은 경우에는 늘 약간 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그렇죠.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요. 실제로도 BBQ의 작년 매출을 좀 살펴보면요.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 매출을 냈고요. 물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 감소폭을 보였지만 그래도 나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수익성이 악화돼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나라는 약간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지난번에 치킨 가격 올렸을 땐 2,000원 수준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3,000원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올리브 치킨이 이제 24,000원인데 이번에 3,000원이 인상되면 27,000원이 됐고 그리고 배달비까지 합하면 이제 3만 원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는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려면 3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치킨은 좀 부담스러워서 못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치킨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치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간장 가격, 된장 이런 장류들의 가격 인상들도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간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균적으로 7.8% 인상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최근 이제 물가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김 가격이죠. 네, 김 가격도 김이 많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너무 인기리에 팔리고 있어서 수출이 너무나도 잘 되는 상황인데 물김 위판 가격까지 같이 상승하면서 지금 김의 도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10,000원대를 돌파하면서 네. 8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도 일부 김 가격들이 인상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동원 F&B 같은 경우에도 김 가격을 15%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또 카카오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초콜릿 가격, 빙과류 가격을 이제 한 12% 정도 올리겠다. 그리고 최근에 원두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서 일부 카페에서 커피의 가격도 인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식품들 물가 가격들이 막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크게 예상을 상회했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딱히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앞서도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금융소득이 늘어났다, 뭐 임대사업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분기 성장률에서. 근데 그것들은 이미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산을 증식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용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마이너스 적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멀리서 봤을 때는 성장률이 높아져서 나라는 굉장히 부자가 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네. 속을 들여다보면 개개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외식 가격들까지도 좀 여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식품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밥상 물가뿐 아니라 외식 물가까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내수 소비까지도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제 성장률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내부의 내수 소비까지도 함께 데이터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슈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이었고요. 오늘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